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물가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투자할 때 물가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만 집중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졌고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금의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물가 지표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 하나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4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꽤 높았나 봅니다. 제가 기사 헤드라인만 가져왔는데요.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밤의 증시를 보면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해 버렸는데요. 4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특히 중소형 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는 1%나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가 높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증시는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금리에 가장 민감한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을까요?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꽤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걱정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위쪽은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이고요. 아래쪽은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모두 전월 대비 증감률을 표기한 것입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가의 예상치는 0.3%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0.5% 증가가 나오면서 악재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맨 오른쪽 파란색으로 표기된 곳을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전월 수치가 하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월 수치가 원래는 0.2% 증가로 나왔었는데 이게 0.1% 감소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 수치가 낮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만큼 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것을 악재로 생각하지 않고 호재로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씩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도 0.4% 증가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오르다가는 1년 동안 물가가 5% 정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생각보다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예상 수준 혹은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먼저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 쌓아두었던 미국의 초과 저축 금액이 올해 3월 달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가정들은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총알이 바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빚을 내어서도 소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총알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이제는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물건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에 둔화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국의 중고차 도매 가격 역시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들어 급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4월달 수치는 더욱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물가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품목에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주거비가 안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떨어지진 않겠죠. 그런데 주거비는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됐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네 집 월세로 내놓으면 얼마 정도로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 조사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거비 항목으로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거비 항목에 이것만 있진 않습니다만 이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이러한 매매 가격과 비례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 단지의 월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나는 내 집에서 월세를 500만원 받고 싶은데 내 옆집의 월세가 300만원으로 최근에 실거래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설문조사에서 내 집의 월세가 500만원이라고 고집을 부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실제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는 16개월 정도 시차가 난다고 합니다. 주변 단지들의 실제 임대료가 변해도 내가 내 스스로 집값이 이 정도이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1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임대료와 주거비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요.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회색 막대 그래프로 표기된 실제 임대료는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주거비는 여전히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대료에 맞춰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주거비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주거비도 내려오긴 내려올 거라 봅니다. 이것은 임대료와 주거비의 누적 상승률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요. 파란색이 실제 임대료를 나타낸 것이고요. 회색이 주거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미 실제 임대료는 주거비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회색으로 표기된 설문조사의 주거비 항목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임대료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진정되는 모습이 나올지 다음번에 진정되는 모습이 나올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라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심리하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미시간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사람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률 자체를 둔화시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무언가 안 좋게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냥 물가가 진정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죠. 이것은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특히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되는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국제유가 부분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급등했었다가 요즘 들어 진정되고 있죠. 딱 급등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번에 발표되는 그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랬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국제유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물가가 높으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물가가 떨어지면은 10년물 국채금리는 따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4.7%를 돌파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었던 맨 오른쪽 그날을 보겠습니다. 이때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지는 게 나오지 않나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 시장에서는 국채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다양한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고 다음 달이면은 미국의 제조업지수, 고용보고서 이런 것도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제지표가 너무너무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어제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국채금리가 고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에 기반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할 때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실적이 나오는 쪽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바로 요즘에는 인공지능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렸겠지만 저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